출발층 시와이드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올레 IPTV는 물론이고 LG U+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2부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오늘 아침 타결된 그리스 구제금융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과 더불어 미국 소비 시즌 효과 그리고 외국계 자금 흐름의 동향까지 자세히 분석하고요. 오늘 시장은 기관만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 박재민 PB팀장이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등을 살핍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안종호 주식운용팀장이 큰 흐름에서의 주시장에 대한 전망과 은행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이어가고 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무역 8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그리스 합의 소식에 장중 192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마감가도 1920선에 안착하고 끝낼 수 있을지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 정리해봅니다. 먼저 시황센터를 연결해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그리스발 호재에 힘입어 현재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인데요. 현재 0.92% 오름세 보이면서 192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121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500선에 안착하지 못한 채 장마친 코스닥 지수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44%의 오름세 보이며 49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08억 원의 매수 나타내며 지수의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7억 원 매도 우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발 호재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원 20전 내리면서 1084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8,000원씩 올라 현재 142만 2천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3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2.76%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6,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오름세가 좋은데요. 현대모비스가 4% 이상의 상승 흐름, 기아차 역시 2% 이상 올라 59,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4,5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0.40%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0.71%의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재 CJ 오쇼핑이 3.65%의 상승세 보이며 26만 9,500원에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서와 CJ ENM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포스코 ICT 역시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7,11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는 약보합권, 리터플렉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그리스 합의 소식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증권이 3.50%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증권 역시 2% 이상 올라 47,900원에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역시 2%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때이른 한파 소식에 전력당국에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주가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옴니시스템이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1,2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PS텍이 3%, 누리텔레콤이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전일 줄줄이 하한가를 나타냈던 테마주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랩이 현재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6,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솔고바이오가 1% 이상의 오름세, 우성사료는 강보합권. 반면 써니전자는 전일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오늘 역시 6% 이상의 급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픈베이스 역시 6%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현재 1,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재즈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재즈가 1%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솔재즈와 국일재즈 역시 강보합권, 무림페이퍼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현재 2,445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성 LST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실리콘의 유상증자에 2대 주주인 S-오일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오성 LST는 하한가 나타내면서 2,185원에 거래 중입니다. 편의점 거리가 제한된다는 소식에 GS 리테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기로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현재 4% 이상의 내림세 보여 34,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우리로광통신이 장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85%의 급락세 보이며 8,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유로존과 IMF가 그리스 부채 비율 감축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규모와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을 분석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유로존에서 이제 그리스 문제를 지난 16일 날 합의를 못하고 시간을 연장해서 오늘 우리나라 장 열었을 때 합의를 했는데요. 원래 그 구제금융 지원하기로 했던 게 이제 315억 유로였는데 연말에 추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437억 유로를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 문제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이고요. 2020년까지 그리스 국가 채무 부담을 이제 400억 유로를 줄인 상태에서 감축 목표도 GDP 대비 124%로 소폭 완화했죠. 요건 이제 IMF와 ECB, EU와의 합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IMF에서 계속 반대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해줬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그리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ECB하고 IMF, 트로이카가 비밀리 회동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 부채 비율을 2020년에 70%로 낮추기 위해서 올 초에 그 민간 부채 상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공공채권에 대해서 상각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독일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또 시장의 상승에 힘을 주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리스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124%를 맞춘다 할지라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죠. 그래서 아마도 추가적인 상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상승 모멘트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의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시장에서는 악재가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신다면 시장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답을 주셨고요. 자, 미국 역시 미국 연말 소비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연말 소비 시즌 매출 사상 최대라는 결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사이버 먼데이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해서 한 12.1% 정도가 매출이 증가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시장에는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번 주에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고 이루어질 건지, 또 어저께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하면서 그리스 문제가 많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한 좀 영향을 주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유로존 문제도 이렇게 해결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화당에서는 일단 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를 약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볼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연간소득, 개인 연간소득이 $200,000, 그 다음에 부부 합산 $250만 달러에 대해서는
거의 뭐 39.6% 정도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연간 소득이 좀 더 높은 상태, 뭐 30만 달러나 뭐 40만 달러를 맞춰서 하든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좀 줄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 개혁이죠. 의료보험 개혁이 로 인해서 지난번에 재정 적자가 더 커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화당이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류세를 올리는 부분 또한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재정절벽 뉴스가 있을 때 유류세를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은 아마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시장은 불확실성 제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문제는 시기인데 민주당에서는 크리스마스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 공화당에서는 아직 그 날짜는 못 박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주에 재차 만남이 있죠. 아마 그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미국장이 추가적 상승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내 증시 살펴보면은 영국계 자금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이후 외국인이 전체 한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영국계는 원래 단기성 자금입니다. 단기성 자금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올 초에도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주가를 좀 끄집어내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27일부터 들어온 것은 약간 중장기적인 자금인 것 같습니다. 9조 플러스 프로그램까지 해서 15조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 자금은 움직이지 않는 걸 봤을 때 유럽에서 영국계 자금이 빠진다는데 이거 시장에는 큰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가 철수하고 뱅가드가 내년도에 한 6, 7조 정도가 나간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자본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 혹시 그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대의 그 자산운용사인 블록랩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이 내년도에 10% 후반 상승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완화되면서 산업 생산이 증가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 상승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한 분석과 수급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주십시오. 네, 좀 전에 얘기가 나온 건데요. 아침 시장을 개장하면서 결국 유로그룹 내에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끝났는데요. 그리스 관련 문제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합의 소식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국내 시장에서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국가 지자체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상당히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수는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1930선, 얼마 전에 하락 전에 시작했던 고점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더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가 고점이냐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 상황은 그다지 외국인이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매수를 좀 돌아섰던 규모가 오늘은 또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현물은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국가 차익 물량을 통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또 연기금이 보험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서서 사는 모습이고 투신까지 합세하는데 제일 큰 물량은 결국엔 국가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1,000억 가까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1,000억 매수를 국가에서 하는 거 결국엔 국가 매수가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계속 매도가 번복되는 건데요. 국가 차익 물량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가에 대한 우정국에서 집행하는 물량은 무차입 결국에는 무위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은 결국에 현물 매수를 했고 지수가 내려가면 선물 매도를 하는 그런 아무래도 차익 거래가 아니라 아무래도 무위험 거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물량이 항상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질 건 아니라는 수급. 결국엔 그 물량을 빼면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개인이 1,000억을 넘게 파는 거 말고는
큰 매수 세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어쨌든 운수장비 업종이 어제 이어서 좀 많이 상승을 합니다. 뭐 기관에서 많이 사는 업종이 아무래도 국가물량에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고 있지만 투신이나 연기금 보험 쪽에선 자동차 업종을 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운수장비 업종이 2.7%대 상당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오랜만에 지수가 20포인트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증권 업종이 상승이 좀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수장비 업종이 어제부터 반등이 나서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좀 큰 반등이 나오는 거는 엔화가 그동안 약세 기조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나오다가 어제부터 한 이틀 전부터 결국엔 엔화가 다시 조금씩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에게는 그다지 엔화가 더 이상 상승 지속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좀 매기세가 몰리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매기세가 몰린다 해석을 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좀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14억을 사고 있고요. 기관이 71억, 개인이 28억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물량 같은 게 없으니까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된 0.4%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업종별로도 좀 상승과 하락 종목이 좀 반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인터넷 업종, 통신 서비스, 그리고 금융 업종, 종이목재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많이 좀 오르고 있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슈가 되었던 안철수 관련주들, 안랩이 지금 아침에 8% 가까이 좀 빠지다가 지금 5%대 반등으로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박근혜 테마주 중에 아가방이랑 보령메디앙스는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7%대, 9%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테마주들도 좀 거의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또 서한 같은 경우는 3% 빠진 모습, 약간은 어제처럼 급등 맥락보다는 어쨌든 좀 상당히 기술적인 반등과 그리고 기술적인 매도가 상당히 좀 많다, 정치 테마주는. 그래서 좀 접근은 하시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는 기관만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수급별, 주체별 속내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기간, 앞서 말씀드린 국가지자체 물량으로 인해서 1,400억이 들어오는데 프로그램이 그 물량 말고 매수 주체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요, 양매도 프리백이라고 해서 지금 지수가 전고점 255 선물지수로 치면은 지금 코스피 200은 253.7까지 올랐는데 콜옵션도 매도를 상당히 매도를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풋옵션을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위로 지수가 올라가는 거겠지만은 콜옵션 매도 누적 미결도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추가 상승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 프리백이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지금 60%가 넘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갖고 노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략을 아무도 따라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은 네이키드 매수 전략인데 어제요, 콜옵션을 거의 100억 가까이 샀었어요. 장중에 다 물렸죠. 어제 삼성전자만 지수를 뺐고요. 삼성전자로 하락을 시켰고 지수는 안 뺐고 다른 업종들을 사가지고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제 콜옵션을 샀어도 풀이만 까먹는 거였고, 오늘은 아침에 좀 상당히 선물지수 253에 시작했다 쭉 밀리니까 개인이 풋옵션을 지금 72억까지 늘리고 있는데 결국엔 지수는 또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게 뭡니까? 네이키드 매수 전략인 거,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한 방향만 보고 지른다는 거고, 물론 현물 쪽에서도 똑같습니다. 선물 매도가 아니고 현물만 매수 들고 간다면 사실상 상승에 대해서 베팅하는, 결국 네이키드 매수 전략. 개인들은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게 자금력의 한계 때문에 항상 이런 전략을 취하는데요. 결국 개인만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똑같이 병행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너브콜인데요. 오늘 국가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살 건가, 이게 참 의문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엔 실적을 앞두고 기관 매수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지분은 올해 연초 대비 삼성전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관이 계속 사온 거고요. 이게 결국엔 실적의 힘인지 아니면은 지금 정권 말기라서 어떤 지수를 방어하는 힘인지 아니면은 그냥 너브콜을 계속 기관에서 살 게 없으니까 외치는 것인지 사실 좀 의문시 되고 있는데요. 계속 분석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집행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일단
일단은요, 전반적으로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이 미국장에 좀 나타났고요. 재정절벽 이슈는 다시 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는 만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합의를 했고요. 결국 그리스의 GDP 대비 2020년까지 124%, 원래 기존에 122%까지 조정하려고 했는데 4% 정도 좀 올렸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437억의 유로의 구제금융 지급을 IMF 쪽이랑 유로존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엔 그리스는 뭐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내용, 사실 이전에 끝난 내용인데 시간 끌기를 계속했다는 거고요. 스페인 문제 어제 카탈루냐 그 지방선거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또 선거로 인해서 독립이 2014년 주민투표를 하겠다는데 아직 좀 먼 얘기고요. 유럽 이슈에 대한 문제는 계속 좀 펀더멘털 쪽에서는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돈을 풀어서 해치려고 어떤 해결을 하려는 그런 문제는 이제 거의 사그라들었다. 결국 그런 미국 재정절벽 이슈인데요. 그것도 시간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은 저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00선 위에서 지금 1900 거의 28포인트, 3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빠진 업종들이 기술적 반등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현대중공, 현대미포주선이 2%대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신저가를 찍었던 금호석유, 호남석유, KP케미칼 이런 것들이 4%대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4분기 무역 적자를 낼지 흑자를 낼지 솔직히 나와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수출 의존도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게 그동안 뭡니까? 사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석유 업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렇게 원료를 사가지고요. 그걸 정제마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유 업황이 가장 호황을 누렸던 게 국내 업종입니다. 철각종도 마찬가지고요. 원재료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분리를 해가지고 수출을 했던 그런 비중이 컸던 거고 그 어떤 대수출의 비중이 가장 컸던 게 예전엔 미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이 비중이 30% 넘어갔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 좀 넘고 있는데요. 이 수출 비중에 대한 결국 미국 시장이 좋아져도 미국 내 어떤 지금 자국 내 보호 무역주의랑 그리고 그 양적 완화, 글로벌 양적 완화라는 그런 힘이 결국엔 국내의 어떤 기업들의 이익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가 좀 상당히 계속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진핑 시대에 결국에는 지금의 주식시장엔 소비가 됐거든요. 사실 2012년 중국 관련 소비가 됐는데 이게 다시 좀 중국 내에서 어떤 기업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경쟁력을 죽이는 결국에 경쟁 우위의 기업들만 살리는 그런 친기업적인 정책을 사실 시진핑이 할지 안 할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내 경쟁력이 약해진다면은 국내에 다시 철강이나 조선, 정유, 화학 업종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은 사실 지금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연말까지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좀 계속 똑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고점 가까이 다시 또 다가왔는데 크게 올릴 마음은 없다고 수급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매수 크게 들어오지만 그동안에 또 매도 쳐놨던 거를 이렇게 좀 환매수하는 물량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옵션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봤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좀 밑에서 또 다시 사신 분들은 짧게 치고 가는 전략, 그런 전략이 가장 맞을 거라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단타로 요새는 가장 좋지 않을까 솔직히 대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한 주를 사더라도 많이 떨어지는 날 좀 사면은 다음날 꼭 반등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더라고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 차익이든 그리고 외국인이든 비차익이든 이런 물량들이 사고 팔고가 계속 번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큰 하락과 큰 상승은 없는 가운데 어떤 그런 계속 재미없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상세히 고민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봅니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자, 5분의 전문가가 짠 투자 전략은요. 지수 하락 시에는 주도주의 분할 매수를 당분간 박스권 장세 예상, 박스권 장세이니 낙폭 과대 업종에 관심을 갖자, 반도체 부품주에 주목할 시기, 불확실한 장세, 배당주로 대비하자고 했고요.
네, 관심 업종으로는 실적 우량 IT 부품주, IT 장비주, 자동차 업종, 반도체 부품주, 제조업종을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전일 대비 지금 1% 정도 상승 중이고 1927포인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36% 상승 중이 498포인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밀과 전기, 가스, 통신업을 제외한 거의 다른 업종들은 거의 강한 보합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과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외한다면 또 나머지 또 업종들 좀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밤 유럽 주요 증시 같은 경우는 재정 절벽 발생 시 내년 최대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소비 급감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러한 백악관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좀 하락 마감했고, 미국 증시 좀 혼조세를 보여줬는데요. 간밤에 유로존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최종 합의를 하며 이제 그간 미뤄졌던 310억 원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집행을 좀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증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제한적이지만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와 IMF의 좀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깨끗하게 해결된 게 좀 아니다 보니까 또한 이것 또한 안고 가야 될 좀 잠재적 리스크가 아닐까 좀 판단이 된 만큼 관련된 업종인 조선주와 금융주회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상 최고 신고가 경신을 해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조정을 받고 여전히 휴대폰의 호실적이 좀 지속된다는 기대감에 오늘 다시 좀 상승 중에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IT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장세에는 종목 쏠림 현상이 좀 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대선 관련주 이제 거래대금 지금 크게 형성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아가방 컴퍼니, 우리대제약 같은 경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 대선 관련주는 좀 과감하게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싶은데요. 이미 분석의 영역과 좀 매매의 영역이 좀 지나버린 만큼 금융당국에서 이제 한마디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주가가 이제 모래알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IT 장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요즘 우리 상대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시장이 좀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 매매는 지금 외인의 선물로 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재정절벽 이슈로 인해서 지켜보는 또 시각이 좀 크다 보니까 1900선에서 등락을 거듭 중인데요. 글로벌 증시의 안정과 우호적인 이제 수급 환경이 생기게 된다면 12월 초반까지는 이러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800 후반에서 1950선 수준까지의 박스권 장세는 당분간 그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연말 소비 시즌이 도래하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IT 업종들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의 좀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대기업에서 좀 투자가 자꾸 지연이 되면서 이제 섣불리 매매를 하지 못했지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 추격 매수는 또 어렵고, 그렇다면 또 어떤 기업이 좀 관심을 받을 것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는데요. 그런 초점으로 본다면 이제 내년에 발표 예정인 신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반도체 전공적인 장비 업체들에게 먼저 수주 발주가 나오게 됩니다. 내년 2월경에는 갤럭시 S4가 발표 예정임에 따라서 관련 장비주들 발주가 좀 임박해지면서 관련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ICD나 SFA,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쪽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볼 만할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IT 장비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ICD라는 종목입니다. ICD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시가업체 1위로 내년 갤럭시 S4 공개를 좀 앞두고 장비 발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플에서도 지금 2조 원을 좀 들여서 지금 투자 증설을 좀 할 예정이고요. 지금 ICD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와 바이오 장비 등의 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 앞으로 좀 추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과매도권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한 자리로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ICD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손가는 11,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근 3년간 미국 경제지표의 계절성이 뚜렷해졌습니다. 보통 4분기에서 1분기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2분기에서 3분기에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주식시장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은행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체제와 고령화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금리 시대, 은행주가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탈리아를 제치고 한 계단 상승하면서 세계 무역 8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3년간 경제지표를 보면 계절성이 뚜렷해졌습니다. 10월에 사고 5월에 주식을 팔아라. 국내 증시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예, 그 미국 주식 격언에 그 10월에 사서 5월에 팔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이제 잘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그 4분기하고 1분기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2분기하고 3분기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주식을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매년 11월에 사시고 이듬해 4월에 파신 분이 있었으면 원금을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하셨다면 지금은 한 19배 정도의 순이익이 나 있는데 그 반대로 5월에 사서 11월에 파신 분이 있었다면 그 주식이 그 87만 원 정도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 격언이 한국에도 잘 통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중국의 경제 지표는 이런 격언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10월에 국경절 이후에요. 그 연말 소비 시즌이 있고 연초에는 춘절 효과가 있고 또 5월에는 노동절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계절성이 잘 맞지 않는데요. 지금의 그 어떤 주식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그 경제 지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그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그 쇼핑 같은 것이 호황이 보여주듯이 미국 경제 지표는 좋은 편이고요. 중국도 이제 정권 교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HBC PMI 지수가 그 기준치인 50을 13개월 만에 넘어서는 등 그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월에 주식이 잘 오른다고 하는 걸 이제 1월 효과라 그래서 계절적인 일의 효과로 해서 그 어떤 징크스나 이제 격언처럼 증시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항상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10월에 사서 5월에 팔라는 주식 격언도 뭐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출의 부실화도 늘어나면서 은행주 주가의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은행 업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그 저성장 체제가 그 여태까지 그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금융자산이 적은 층이 그 부동산을 유동화하려고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잘 유동화될 수 있을까? 그 부실 대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지금 은행업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은행업계는 이런 저금리 기조 플러스 또 그 정부의 규제가 있고요. 어떤 민간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공공 사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 쉽지가 않은데요. 먼저 이제 저금리하고 저성장 체제를 홀로 돌파해볼 어떤 방안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은행의 수익 구조가 단기간에 어떤 변화를 보여서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도 그 상당한 자본이 나가야 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은행주들은 고만고만한 실적과 그 정부의 규제 그리고 가계부채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특정 연령대 그 은퇴와 고령화가 그
쏠려 있어서 그 은퇴하고 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 금융 자산이 적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부동산 유동화 욕구가 상당히 커질 거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은 당분간 이제 차별화 없이 그 큰 모멘텀 없이 이제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다중채무자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금리 기조가 되면 은행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제 은행과 예금과 이자의 그 마진 폭이 아무래도 그 줄기 때문에 그 실적을 좋게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같이 이제 저성장이 되면 아무래도 부실 대출이 늘기 때문에 은행업 주가가 모멘텀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나라가 2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대만 등에 비해서도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연말 12월이 되면은 무역이 이제 1조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를 제치고 이제 세계 8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 지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 경쟁국 대비 상당히 그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계 70개국의 어떤 교육 증가율을 보면 4월부터 9월까지는 전 세계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기간 동안 이제 마이너스 1.6% 정도 역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10월 들어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경제 회복에 청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무역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002년에는 13위였고요. 2006년에는 12위, 그리고 2008년에는 11위, 2009년에는 10위, 그리고 2011년에는 9위였는데 올해는 이제 8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국제 무역 순위를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런 순이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한국, 홍콩, 영국, 네덜란드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경부 발표할 때 간담회도 열었는데 자동차나 이제 조선 같은 이제 수출 주력 회사들이 내년도 예상 경기에 대한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둔화돼서 나라별로 또 보호무역주의가 가장 수출 여건이 녹록하게 만들지 않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EU의 어떤 재정 위기 장기화가 세계적인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업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성투자자문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소식 들려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세 간망세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31% 하락한 2011.32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2000선의 지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무디스에서는 이제 중국 업계에 대한 신용평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망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에 따른 금융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이치뱅크에서는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CICC에서는 내년 거시 정책이 통화 안정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과 함께 중국의 정책들이 재정 확대와 통화 안정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의 변화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3월에 중문 승인을 받은 원저우시의 금융종합개혁 시범 방안에 의하면 지금 이제 새로운 세칙을 수립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정책들의 변화가 지금 시에서 이제 중국
집국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개혁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이 정리한 중국 쪽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낙폭과대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형주의 단기 좀 랠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 랠리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로 인해 가지고 올라오는 용수철이 올라오는 효과 같은 정도에서 멈추지 추세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기에는 업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올라오는 랠리를 수익을 보시는 구간보다는 종목을 좀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올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알아봐야죠. 예, 대형주 단기 랠리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예상을 합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대형주에 슬슬 좀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대형주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의 낙폭이 과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주 강한 시장에서는 코스닥과 코스피 같이 움직이지만 지금처럼 장이 강하지 않은 형태에서는 한 시장이 오르면은 다른 시장은 좀 쉬어간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강하다면은 그동안에 좀 올라왔던 코스닥 시장 일정 부분 조금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 시장 낙폭 과대주 위주의 단기 랠리가 가능해 보이겠고요. 이번 장을 이용해 가지고 종목을 좀 빠져나오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겨울철이 되면서 겨울철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겨울 예년보다 강한 추위가 몰아닥칠 거라시란 좀 예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로 인한 전력난이 예고가 되면서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주가가 양호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주의 대표격인 한국가스공사는 올 한 해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격적인 상승률과 더 이상 경기 방어주가 아닌 좀 수익을 내는 공격수로 탈바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42,400원이었던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현재 8만 원대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올해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은 주가가 2배 이상 뛰인 것은 보통 예년의 2배가 아니라 한 3배야 4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일단 난방비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시엘가스와 해외 자원 개발이 한국가스공사 주가를 끌어올린 양대 축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캐나다 시엘가스 광구에 투자하는 시엘가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난방공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한 데다 겨울철 전력난 우려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23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열 요금 인상이 예상이 되어 있어서 가스 전력주에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 판매 부분 성수기 도입과 더불어 다음 달 1일 연료금 5.4% 인상이 예정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광교 열 병합 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개시하면서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 내일 오늘 열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천연가스 컨퍼런스까지 한국가스공사나 지역난방가스공사의 주가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장을 정리해봤고요. 자 오늘 관심 종목 또 추천하실 것들이 있으시다죠? 예, 현대위아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판매가 약간 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주가 약간 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주를 비해 가지고 굉장히 차트가 양호합니다. 그만큼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엔진 변속기 사업 부분이 자동차에서 분리했다 하더라도 현대위아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계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단연 돋보이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주와는 달리 굉장히 좀 양호한 차트를 유지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엔진 법인의 생산 능력 확장과 또 2분기에 매출 인식이 지연됐던 부분이
실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4분기에 이제 전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어서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3분기 현대차 그룹의 부분 파업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가 좀 불가피해 보이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가능케 할 것이고 4분기에는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보존에 따른 자동차 부품 부분의 실적 개선과 기계 사업 부분의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견조한 실적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매수가는 17만 8천 원, 목표가는 19만 2천 원, 손절가는 16만 4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위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17만 8천 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9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 16만 4천 원으로 평이한 밴드 상한선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지금 증시 상황부터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모습이 좀 탄탄하죠. 1930선을 회복하면서 과연 오늘 1930선에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시험받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합니다. 1.39포인트 오르면서 아직까지 500선 회복까지는 한 2.5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 관련해서 문제도 조금 해결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절벽 협상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협상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난망에 대한 그런 전망이 상당히 많아서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양쪽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궁극적인 양쪽이 공멸하는 길로 가는 그런 선택까지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호재가 그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양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준비하니까요.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전화, 문자 양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순서 상승장인 상황에서 인사를 드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